간혹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 뭐 저보고 묻습니다. 전쟁 나겠느냐? 또 경제 위기 오냐?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뭐 듣는데 좀 어렵다. 정말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참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할지 의문인데 어쨌든 좀 더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사드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드를 문제 삼은 부분은 대단히 정략적이었죠. 중국과 북한에 너네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상징적인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래서 사드를 조기 배치하는 데 관여된 사람들도 조사를 하고 쫓아내거나 옷을 베끼고 더 나아가서 이 기존에 배치되지 않은 나머지 사드 내기도 배치를 지연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으로 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그때 최후 통첩이 나왔을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9월까지 배치하지 않으면 사드 빼겠다. 그리고 사드가 빠지는 순간에 한미 여러 가지 안보 이슈들이 다 와해되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가기 전에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조사했던 FBI 전 국장이 TV에 나와서 하는 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래 겁을 먹고 또 조용히 미국 가서 사드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도 9월 전에 해결을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정리를 좀 한 거 아닙니까? 자, 그 이후에 7월 달부터 또 미국 갔다 와서 곧바로 베를린 선언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한마디로 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정인이 떠들었지요. 전부 우리 입에서 나간 이야기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 무슨 전략자산 배치 반대, 핵 동결, 평화협정 전부 우리 입에서 나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확인했어요. 6.15선은 무슨 리셉션에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비스무리하게 했고 나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상 북한을 핵 동결을 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뉘앙스까지도 슬그머니 외부에 비춰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화가 나면 또 달래고 그러면서 무기 사준다 하고는 또 뒤통수 치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북한하고 우리가 풀어보겠다면서 올림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12월 달에는 엄청 바빴어요. 물밑에서 구멍을 파고 제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김정은 신년사는요. 사전에 다 조율된 거다. 쇼다라고 했죠. 그래가 판문점에서 만나고 했는데 그것도 다 쇼고 미리 서로가 다 정했고 심지어 이제는 평양까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중심에 문정인이하고 임종석이 있을 거라 했는데 지금 특사단장이 임종석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바닥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결국 이 정권은 출범 전부터 자신들의 계획이 다 있는 한마디로 386 운동권 정권의 연장이고요. 전번에 노무현 정권은 386 운동권 정권과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민주당이라는 야당, 전통 보수 야당의 이것이 뒤섞였어요. DJ나 노무현의 어떤 이 친북적 성향이 같이 섞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는 아니었죠. 적절하게 제동도 걸 줄 알고 조심은 좀 했습니다. 눈치도 좀 볼 줄 알았어요. 미국에. DJ는 자기가 출범할 때 IMF를 맞았으니까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의식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서 막 떠들다가 미국 가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무슨 지금쯤 강제 수용소에 있었을 거라는 참 듣기 거북한 아부성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한국 최초의 386 친북 좌파
운동권 정권으로서 탄생을 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은 그러지 않고 노무현의 그냥 동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저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속마음을 오랫동안 누적시키고 감추어오다가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걸 폭발시키고 있다는 것이 친북, 친중 문제에 대한 본질이고 반미, 반일 문제에 대한 본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요, 일반 국민들 정서에서요, 어제 한번 보십시오. 고다이라 500m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따고 이상하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이 두 사람이 그동안의 우정을 가지고요, 경기장에서 보여준 모습, 거기에 일본 사람이 어디 있고 쪽발이가 어디 있고 조센증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가요, 같이 어쩔 수 없어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이지만은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고 패자를 위로하는 진심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요. 그 정말로 거기에 한일과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요, 그냥 일반 자연인한테 남겨두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여행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 불편한 게 있었어요? 오히려 식당이든 숙소든 한국 사람보다 더 예의 바른 일본 사람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하고의 여태까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세계에서 지나치리만큼 미국이 한국에 잘해줬죠. 저보고 무슨 미국 간첩이니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역사의 흐름에서 한마디로 이 국가를 위해서 취해야 될 포지션이 어떤가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중국은 몇 년 안에요, 경제 붕괴되고 망합니다. 국민을 저렇게 다루는 나라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무슨 자본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뒤섞어 가지고 짬뽕으로 끌고 가는데요. 중국도 저거 왕조지요. 왕조입니다. 세습 왕조가 아니라 왕을 선출하는 선출 왕조입니다. 사실은 선출 왕조가 아니라 지명 왕조지요. 로마처럼. 다음 왕을 지명한. 자, 북한, 저는 세습 왕조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에게 한국이 가까이 해서요,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적인 국가가 저런 나라들을 가까이 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꽂힌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을 멀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일부에서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는데요. 일본이 80년대에요. 진짜 잘 나갔지요. 엄청 까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요. 미국에 일본 사람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가면 미국 사람들이 돈 많다고 굽신대니까 우리가 막 동경만 팔아도 미국 땅 다 사버려. 일본 황궁 일대에 반경 수십 킬로만 팔아도 캘리포니아를 사버려. 이런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미국 영화에 보면 일본을 경계하는, 일본 사람들을 매우 돈만하는 이코노믹 애니멀로 묘사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서 미국에서 반일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레이건이 일본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무역 보복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80년대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고속성장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25년 이상을 해오던 일본이요, 산업 기반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미국은 대일본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무역 보복 조치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미 상무부가 85년에 일본 반도체 덤핑 혐의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하고 일본은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일본 시장의 20%를 미국산 반도체에게 내주고 일본 반도체의 저가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에, 미일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을 쓸어버렸지요. 도요타, 혼다, 닛산 자동차 3사가 미국의 포드, GM, 크라이슬러 같은 회사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로
스스로 미국의 자동차를 1년에 파는 물량을 얼마로 제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85년 9월 달에 이 플라자 호텔이라고 하는 데서 합의를 했어요. 레이건과 나카소네가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로 당시 굉장히 저가로 평가되던 엔화를 이렇게 환율을 인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엔화 절상을 하는 거죠. 평가 절상을 해서 엔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환율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때부터 잃어버린 89년 정확하게는 한 91년부터 그 후유증이 시작되어서 지금 잃어버린 20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당시 일본이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계속 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반도체든 자동차든 모든 물건을. 그 미국 시장은 전부 일제로 뒤덮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엔화를 평가 절상해라 해서 엔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라버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 나가는 일본이라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엔고가 되어버리니까 일본 상품의 미국 판매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니 그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일본에 눈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수출해서 번 돈을 거의 저리로 공짜 비슷하게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수출은 잘 안 되니 뭘 했겠어요?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부동산을 사재기고 골프장을 짓고 리조트를 만들고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디즈니 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네덜란드를 본뜬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지요. 골프장들도 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드니까 도로, 다리, 터널 같은 거 일본에 가보세요. 시골까지 진짜 길이니 다리니 사회 간접 자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루에 사슴 한 마리 지나는 다리, 곰 한 마리 통과하는 터널 이런 게 있다고요. 전부 그게 다 정부 돈을 퍼부어서 한 거죠. 왜 그랬느냐. 기업에 빌려준 돈이 80년대, 85년부터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온갖 위락시설이니 골프장이니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진 골프장 중에 멋진 게 한국 돈으로 100억이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일본에 가면. 그래서 일본에 골프장 사 있는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그랬다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요. 너도 나도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부동산 거품이 미국의 서브프라임처럼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기업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거품이 꺼지다 보니 일본 기업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채를 뒤집어 썼고요. 일본 은행들 중에도 파산하는 은행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91년이에요. 잃어버린 20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게 20년이 아니라 얼추 한 잃어버린 30년을 가다가 요 근래에 이제 조금 살아나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전부 부채를 엄청나게 져버렸어요. 그때 빈 기업들이 그 뒤로는 돈을 빌려주겠다 해도 채권을 줄이는 데 집중하지 은행에서 돈을 절대로 안 빌리는 겁니다. 채무 축소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의 특성은 사회복지도 집도 전부 다 기업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종신고용제도가 일본의 특징이었는데요. 이제 기업이 그걸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시키고 각종 복지제도를 축소시키면서 그 역할을 정부로 떠넘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파견근로라든지 각종 이 고용유연화, 노동유연화에 일본 기업들이 가세를 하기 시작을 해서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 사회에 어마어마한 침체가 오기 시작했고, 그걸 경험한 일본의 대중들은, 일본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굉장히 움츠리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는 식량이 4분의 1로 줄어도 버티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충격으로 복귀가 되어가지고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때 태어난 젊은이들이요, 지금 20대가 되어가는데 얘들이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사토리, 달간 세대가 되어가지고 소비를 아예 하지 않고 차나 뭐 집이나 이런 걸 살 생각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일본 사회는 소비가 점점 축소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그러면서 고령화 현상, 초고령화 현상까지도 같이 이렇게 겹치면서 일본 경제가 옛날에는 커다란 농구공이었으면 지금은 야구공만큼 쪼그라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일본이 겪었던 딜레마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에 달라들다가 어느 날 이제는 미국하고 계속 달라들 수는 없으니까 잘 해보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원래 아베는요, 이 아베 3대라는 책도 있는데 집안 자체가, 외할아버지가 뭡니까? 수상을 했고요. 집안 자체가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거구 집안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아베가 지난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총리를 1년 하다가 실패하고 쫓겨났지요. 고이즈미가 물러난 다음에, 그러고는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베가 야당 생활을 몇 년 하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잡으면 정말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겠다. 그래갖고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일주일 전인가 아베가 일본에서 총리가 돼가 정권 교체를 시켜서 정권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딱 되니까 아베가요, 보호무역주의를 내걸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아베도 힐러리한테 줄을 섰지요. 잽싸게 그냥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안면을 바꾸고, 취임도 하기 전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트럼프 타워를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대미 통상 외교를 벌이고, 그냥 인 게 아니라 보따리를 수십조 들고 갔지요. 그래서 미국의 고속철이니 미국의 인프라에 일본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본도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고용 창출을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산업에 일본이 기여하겠다고 일본 회사들을 다 설득해가 끌고 가서 같이 이렇게 미국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서요, 아베와 트럼프가 완전히 찰떡궁합이 됐는데요. 그 이면에 4,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조가 훨씬 넘는 규모의 투자와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미일 간의 고위급 경제 대화라는 모임을 출범까지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똑같은 통상 보복을 하는데도 중국하고 한국이 타겟이지 일본은 제외, 또 독일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호주, 무슨 캐나다 다 제외. 멕시코도 얄밉지만은 제외시키고 있어요. 미국하고의 관계상.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중국을 직접적으로 때려서 싸움이 커지기 전에 시범으로 누구를 패요? 중국 앞에 서 있는 만만한 한국을 주워 패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역으로, 한번 무역 자유화 수준을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이 되어 있는 나라일 건데, 한국 스스로 역대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자유무역 지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FTA 체결한 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 한국이 이 미국을 정면으로 맞서서 한번 붙어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무지해서 실리적으로 나가고, 한국은 용감해서 한번 붙어보자고 나가는 거겠습니까? 자, 붙으면 누가 다치겠습니까? 저는 한번 붙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은요, 말로 해서 고쳐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붙어가지고 이제 깨져야 정신을 차릴 건데,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일단 기업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통상 전쟁이 시작되면요. 자, 국민들도 이 정권의 출범에 책임이 있으니까요. 또 이 정권을 70% 이상 뭐 자기들 말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것보다 반토막쯤 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지지를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안보와 통상은 분리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다. 기초가 잘못됐어요. 수학을 배울 때 계산하는 기초를 잘못 배운 사람은 아무리 고단수 수학 공식을 배워봤자 그거는 틀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보와 통상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안보와 통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이렇게 분리한다면서 미국의 이런 최근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통상 압력에 대해서 강공을 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펜스가 방한했을 때 펜스 앞에 올림픽 대표단 단장으로 온 사람 앞에 또 이 세이프가드 체례를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이제 더 강화하니까 무역확장법으로 한 방 더 때리니까 철강에 이제 고강도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한미 FTA 불평등 문제도 제기해서 깨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보 이유로 양보를 안 할 거라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상도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하고 안보도 정리 한번 하자고 미국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저는 그 시발이 될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안보 문제에서는 굉장히 명분을 이렇게 우선시합니다. 한국하고 정말 한국이 먼저 룰을 깨서 덤비면 그때 우리가 안보에서는 확실하게 정리해 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한국을 놓치지 않겠다. 우리는 한국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 가라 해도 절대 안 간다. 지금 좌파들 내 유튜브에 댓글 그따위로 달고 자빠졌는데요. 좀 오지 마세요. 가서 발 씻고 문굴 오소리나 열심히 하세요. 그 문 대통령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을 건데 굳이 나 사이트까지 와가지고 그 어지럽히지. 물 수질 관리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르면 좀 배우세요. 옛날에 노사모가요, 왜 망했는 줄 압니까? 무식해서 망했습니다. 문굴 오소리요, 노사모보다도 그때 노사모는 좀 양반이라 생각됩니다. 한 100배쯤 더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한번 붙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래 싸움에, 뭐 고래도 아닙니다. 돌고래하고 밍크 고래하고 싸움이죠. 돌고래하고 범고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범고래가 돌고래 잡아먹습니다. 범고래는 육식 동물이에요. 프랑크톤 먹는 그런 고래가 아닙니다. 그래가 그 사이에 끼어있던 새우들은 거의 다 잡아먹히겠지요. 예? 이 고래의 주 식량이 육식 고래가 아닌 고래의 주 식량이 그릴새우입니다. 그릴새우. 그 새우예요. 그릴이.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다 잡아먹혀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릴 거라 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요. 정신 차리도록 맞아야지요. 자, 이제 한번 맞아 볼 때가 됐습니다.